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사를 논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 있지요. 데즈카 오사무의 철환 아톰, 나가이고의 마징가 제트, 토미노 요시오키의 기동사 건담, 이시구로 노보루의 초시온 요새 마크로스, 그리고 안노 히데아키의 신세기 에반게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영향을 주었겠지만 전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1984년작 중전기 엘가임을 포함시키죠. 이는 천재 메카닉 디자이너 나가노 마모루의 데뷔작으로 그는 이 작품 이후 1986년부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펼친 5스타 스토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두 작품 사이에는 단순한 디자이너의 연속성을 넘어서는 깊고도 복잡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중전기 엘가임은 기동사 건담과 성전사 단반이로 유명한 토미노 요시오키 감독이 제작한 PB 애니메이션입니다. 펜다고나 월드라는 5개의 태양계를 무대로 주인공 다바 마이로드가 독재자 올도나 포세이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그리죠. 여기서 토미노 감독은 신인 나가노 마모루에게 메카닉과 캐릭터 디자인을 모두 맡기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일반적으로는 캐릭터와 메카닉 디자인은 각각 다른 담당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며 설령 신입을 기용해도 베테랑 디자이너가 총괄하여 클린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미노 감독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이시구로 노부루 감독의 1982년작 초시온 요새 마크로스가 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시구로 감독은 당시 신인이었던 가와모리 쇼지, 미키모토 하루이코 등의 젊은 재능을 파격적으로 기용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세련된 디자인과 참신한 감각은 기존의 거대 로봇 물과는 다른 참신한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일본 문화사의 틀을 바꾼 혁명이기도 했고요. 토미노 감독은 이를 보고 이대로라면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젊은 감각에 밀려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카와모리 쇼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토미노 감독은 마크로스의 성공 비결이 젊은 천재의 참신한 감각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봇 디자인의 주류인 오카하라 쿠니오 스타일의 강인하고 육중한 느낌에서 벗어나 마크로스의 발키리처럼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미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자신만의 비밀 연기로 나가노 마모루를 발굴해낸 것입니다. 카와모리 쇼지가 비행기와 변형에 집착했다면 나가노 마모루는 패션과 락음악 그리고 전통 미학을 메카닉에 이식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엘가임은 이후 로봇 애니메이션을 바꾸는 혁신이 되었죠. 이게 왜 혁신인지 이해하려면 당시 로봇 애니메이션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 로봇 대전 알파가 발매됐을 때 유저들은 전반적으로 호평했지만 단 한 가지의 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전투창과 컷신의 캐릭터가 전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술 더 떠 나중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온 슈퍼 로봇대전 OGS에서는 GBA판에는 없던 전투복까지 입혀놨지요. 이에 불만이 쇄도했지만 다른 앞으로서는 이 불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봇 애니에서 전투복은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 그의 말은 정답이었죠. 70년대에서 8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의 드레스 코드는 제복과 전투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엘가임의 캐릭터들은 80년대 뉴웨이브 패션이나 펑크 스타일의 세련된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키워드는 나가노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나가노 마모루는 교토의 유서 깊은 고구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 배경은 그의 디자인 철학 그 자체죠.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원단의 질감 및 문양, 그리고 기모노의 입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자랐고 훗날 메카닉 디자인에 오투 쿠티르 개념을 도입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덕분이죠. 기모노는 서양복처럼 곡선으로 재단해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탄모노라 불리는 긴 천을 직선으로 잘라서 몸에 감아 입체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엘가임의 헤비메탈에 독창성에 영향을 주었어요. 기존의 로봇 디자인이 강철 상자를 조립하는 느낌이었다면 나가노의 디자인은 프레임이란 몸 위에 장갑이란 옷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헤비메탈들이 유독 슬림하고 우아한 곡선을 가진 이유는 장갑을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의상처럼 설계했기 때문이죠. 또한 레이어드 구조 기모노는 속적상, 겉옷, 오비 등을 겹겹이 입는 구조인데 나가노는 이를 메카닉에 투영하여 내부 프레임 위에 보조 장갑이 겹쳐지고 그 위에 최종 장갑이 덮이는 다층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개념은 훗날 5사 스토리즈에 도입되어 1권에선 레드 미라지와 블랙 나이트 전에서 베일을 분리한다던가 2권에서 야크트 미라지의 다층 장갑 등의 묘사로 이어지죠. 지금은 흔해 빠진 다층 장갑 개념을 그는 80년대에 완성시켜 보급시킨 겁니다.
또한 잘 만든 기모노는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곡선이 나타나며 우아한 동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훗날 그가 담당한 건담의 무버블 프레임에 도입되죠. 작중 작화를 잘 보면 빔라이플을 겨누면서 팔을 모을 때 장갑이 밀려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장갑끼리 부딪히지 않게 슬라이드 되는 구조인 랜덤 슬레이트는 기모노의 소매자락이나 자락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모습과 기능적, 미학적으로 닮아있죠. 즉, 엘가임은 로봇을 기계로 본 것이 아니라 헤비메탈을 금속으로 만드는 옷을 입은 거인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참신한 시도가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는 토미노 감독의 차기작 기동사 제타 건담의 디자이너가 된 것이고, 이것이 제타 건담에 나오는 모빌 슈츠의 참신성의 배경이 됩니다. 이는 이후 일본 메카닉 디자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지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기동사 건담의 데이트로 인해 일개 중소기업에서 완구업계의 강자로 급성장한 반다이는 이후 기동사 제타 건담의 독점 스폰서가 됩니다. 제타 건담 LD에 들어있는 슬리브 노트를 보면 스폰서의 요청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이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제타 건담의 디자인이 발행 전까지 완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건담 마크2라는 초기 기체가 등장하게 되었죠. 제타 건담 오프닝에 나오는 이상한 제타 건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타 건담의 디자인이 늦어진 주된 이유는 변형 구조의 재현이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반다이와 나가노의 충돌에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가노의 디자인은 당시 완구업계와 여러모로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큐베레이의 양 어깨 장갑은 사무라이의 예복인 가미시모의 위도신 가타 기노에서 온 것인데, 이는 가부키 등의 공연 예술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며 실제로 하만의 강렬한 프레셔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죠. 문제는 당시 기술로는 어깨에 저런 걸 붙여놓으면 가동이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무게로 인해 처지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반다이의 머리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무버블 프레임이었습니다. 나가노 마모루는 인터뷰에서 기모노의 소매 구조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모노의 소매는 몸통에 완전히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후리가 있어 몸과 소매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이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제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름다움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의 디자인은 로봇의 어깨 장갑이 팔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 위에 떠있거나 별도의 축으로 움직이는 바인더 형태가 되었으며, 장갑과 내부 프레임 사이에 여백을 두어서 그 사이로 내부 메커니즘이 살짝 보이겠습니다. 이는 기모노의 소매 사이로 속살이나 안감이 살짝 비치는 이 키의 미학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엘가임의 특징적인 디자인의 요소이자 배시 등의 인기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었지만, 완구회사 반다이의 입장에서는 단가가 올라가는 요인이기도 했죠. 기존 로봇은 통짜 팔, 통짜 다리로 만들면 금형 몇 개로 끝나지만, 나가노의 디자인은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장갑을 조각조각 입혀야 합니다. 장갑 사이로 내부 기기가 보여야 하니 부품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지요. 또한 내구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모노의 실루엣을 살린 나가노의 디자인은 극단적으로 슬림하고 우아한 발목과 다리 라인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플라스틱 재질과 성형 기술로는 얇은 다리로 몸통을 지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프라모델은 상체가 짧고 허리와 다리가 두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납작했죠. 그리고 반다이의 우려대로 실제로 당시 발매된 엘가임 프라모델은 관절 강도 문제로 악명이 높았죠. 또한 나가노의 주특기인 기모노의 소매자락처럼 너풀거리는 바인더나 뒤로 길게 뻗은 랜덤 슬레이드 같은 구조는 아이들이 만지다가 찔리거나 부러뜨리기 딱 좋은 디자인이었고, 대량 생산 공정에서도 불량률을 높이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임은 시선율만 괜찮을 뿐 완구 판매는 망한 작품이 되었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디자인을 더 강조하는 나가노가 반다이의 눈에 이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나가노의 완벽주의였죠. 나가노 마모루는 기모노 가문의 이름답게 미적 기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품화 단계에서 금형을 이미 다 파놨는데, 이 라인은 기모노의 고선처럼 더 유연해야 한다면서 설계를 엎어버리는 일이 잦았다고 하죠. 플라스틱 금형의 제작에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스폰서의 반다이 입장에선 그야말로 돈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이후 더블 제타 건담에서도 토미노 감독이 나가노를 기용하자 반다이는 만화 연재 도중 중도 하차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나가노를 배제했으며, 이후 역스바이 시합 때도 온갖 압력을 넣었다고 추측되지요. 또한 토미노 감독과의 철학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나가노는 생체 컴퓨터 파티마 설정을 밀어붙였으나 토미노는 이를 극구 반대했죠. 이유는 로봇 완구의 핵심인 스폰서, 즉 상품성과 대중성, 그리고 주제의 일관성 때문이었습니다. 토미노 감독이 엘가임에서 그리고 싶었던 것은 다바 마이로드라는 청년이 압제에 저항하며 성장하는 정통파 스페이스 오페라였습니다.
반면 나가노는 로봇에 집중해서 인간이 로봇을 수족처럼 조종하려면 인간과 기계 사이를 잇는 생체 컴퓨터 파티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들은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아름다운 여성형 인조인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이렇게 하면 시청자의 시선이 주인공의 모험이 아닌 로봇과 파티마와의 관계, 인조인간의 인권 문제 같은 무거운 철학적 주제로 분산되어 대중성이 사라지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란 주제가 옅어질 것을 경계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이야 장면마다 패티시즘이 넘쳐나지만 80년대의 파티마란 개념은 당시로선 파격적이고 에로틱하며 과학적인 요소가 강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의 완벽한 미녀란 남자에겐 그런 존재니까요. 토미노는 이런 패티시즘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완구를 사주는 부모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반다이는 피규어는 주력 부문이 아니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가노는 이를 굽히지 않고 아예 작화에 몰래 파티마를 넣기도 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파티마가 빠지게 되었는데 단 이후 양상을 보면 토미노 감독은 대중성을 우선시하되 나가노를 무조건 억누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엔 파티마와 비슷한 개념의 요정족 릴리스 파우라는 캐릭터가 나오지요. 파티마처럼 로봇 옆에서 보조원 역할을 하되 부모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 작고 귀여운 마스코트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극의 분위기가 밝게 유지되되 나가나가 원했던 주인공 곁에 심이란 동반자가 살아남게 되었죠.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철학의 차이는 감독으로서 대중적인 TV쇼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예술가로서 자신의 매력을 관찰하고 싶다는 욕구의 차이에서 온 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나가노에게는 마냥 즐거운 현장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초기 엘가임의 디자인인 블러드 템플은 너무 복잡해서 당시 작화 기술로는 도저히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서 사상되기도 하는 등 그가 생각한 것을 당시 환경상에서는 완벽히 구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나가노는 1986년 토미노 감독의 배려로 펜타고나 월드의 설정을 가져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 파이브스타 스토리즈를 시작합니다. 엘가임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파티마 그리고 엘가임에서 등장하지 못했던 블러드 템플은 이 작품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었죠. 이런 파격적인 창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이브스타 스토리즈를 연재한 잡지 뉴탭의 모체 가독화의 주력 분야가 완구가 아닌 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완구 비즈니스에서 로봇은 상품화가 가능해야 하지만 출판 비즈니스에서 로봇은 많은 설정과 일러스트가 필요하니 나가노란 창작자에게 딱 맞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파이브스타 스토리즈는 엘가임의 DNA를 철저히 계승한 작품이었습니다. 엘가임의 세계인 펜타고나 월드가 5개 태양계를 가진 것처럼 파이브스타 스토리즈의 무대인 조커 성단도 5개 태양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가임에서 포세이달이 펜타고나 월드를 통일하고 다바가 이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는 파이브스타 스토리즈에서 아마테라스가 성단 통일 전쟁을 시작하자 다바와 닮은 코러스 6세가 대항하는 것과 동일하죠. 초기에 등장하는 모토헤드 중 일부는 엘가임의 헤비메탈을 리디자인한 것이죠. 작품 1화에 나오는 레드미라주는 엘가임의 블러드 템플, 바슈 더 블랙 나이트는 엘가임의 바슈에서 온 것입니다. 즉 이 작품은 나가나가 완성시킨 펜타고나 월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나가노는 엘가임 팬을 독자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였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는 한때 엘가임을 긍정하지도 파이브스타 스토리즈와의 연결성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노는 1993년 애니메이션 엑스포에서 엘가임에 실망했기 때문에 파이브스타 스토리를 그리기 시작했다 라고 발언합니다. TV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의 제약, 완구 판매를 위한 상업적 요구, 그리고 감독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자신의 진정한 비전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포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엘가임과 파이브스타 스토리즈 간의 관계에는 없다. 작가는 같지만 명확히 별개의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배은망덕하게 들리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창작자로서의 자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이브스타 스토리즈는 엘가임과 달리 TV 애니메이션의 작화의 편의, 완구 상품을 위한 생략과 기호에서 벗어나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디테일을 가진 메카닉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 입장에서 이 작품은 다른 작품인 셈이겠죠. 그럼 왜 저는 엘가임이 지금 로봇 애니메이션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일까요? 90년대 초 거품 경제의 붕괴의 타격이 문화산업 전반에 퍼지면서 로봇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고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어린이 시장도 크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위기에 빠진 반다이를 구원한 것이 바로 나가노 마모루였습니다.
반다이가 나가노의 복잡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과정은 제타 건담의 데이트와 연결되어 금연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프라모델이 포괄적으로 팔리면서 반다이는 1986년 도쿄 증권 2부에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라모델 시장은 건담을 중심으로 팬의 연령대를 높여갔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겉만 닮은 왕구가 아니라 내부까지 재현된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프라모델이라는 기획이 탄생하지요. 이것이 모블 프레임을 모형으로 구현한 정밀 모델, 90년대 말 자금난으로 흔들리던 반다이를 구한 마스터 그레이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MG는 사람같이 움직이는 건담을 위해서 허벅지 등의 장갑이 슬라이드처럼 밀리는 기믹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나가노가 80년대에 이미 엘가임에 도입한 것이었죠. 즉 그토록 거부당했던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선이 살아있는 로봇이 성인들의 왕구 시장에 주역이 되면서 빛을 본 것이죠. 이후 나온 반다이의 제품들은 상당수가 이런 개념하에 설계되었고 이것이 청년, 중년층을 중심으로 로봇 애니메이션의 수명을 늘린 셈이니 그리고 이로 인해서 로봇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졌으니 그가 로봇 애니메이션에 끼친 영향은 큰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5스타 소리지에서 나가노 마모루가 성공하면서 일본에서 메카닉 디자이너가 브랜드화되는 현상이 확대되지요. 예전엔 제작사의 인류를 받아서 납품하고 끝이었다면 이후에는 출판 등으로 브랜드를 넓혀가며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가토기 헤지메 등의 신의 디자이너가 탄생하는 기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중전기 엘가임이 로봇 애니메이션사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